먼지 쌓인 세상을 닦아내는 일이란 결국 기억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을까. 3년 전 오늘 아내 민영이 세상을 떠났다. 서울 중계동의 32평 아파트,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김민준의 기억 속에서만 온기를 유지했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아내의 사진 액자를 닦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민영은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영원히 젊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72, 그녀가 떠난 시간만큼 늙어 있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이 이토록 적막할 줄은 몰랐다. 책들은 여전히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 책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다. 거실의 낡은 소파도 부엌의 식탁도 모두 2인용이었지만 이제 늘 한 자리만 비어 있었다. 여보, 오늘이 당신 간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오. 시간 참 빠르지.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한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맴돌다 힘없이 내려앉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인 아들 현우는 늘 바빴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그래, 별일 없다. 오늘 기일인데 제가 저녁이라도 들를 걸 그랬네요. 갑자기 일이 터져서. 됐다. 내 일이 어디 정해진 시간이 있더냐. 마음만 받으마. 죄송해요.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짧은 통화는 늘 비슷한 레퍼토리로 끝났다. 민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저 아이의 세상에서 자신은 좀 희미해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겼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얼마 전 현우가 아버지, 세상과 소통도 좀 하세요라며 깔아준 클래식 멜로디라는 앱이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였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올렸던 브람스 교향곡 4번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댓글 몇 개가 달려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례적인 인사였다. 그때 새로운 알림이 떴다. 세라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온 개인 메시지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선생님께서 쓰신 브람스에 대한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오래된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뿐입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연륜과 깊이가 느껴져서요. 저는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세라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 앱에 가입하게 됐어요. 파리, 유학생, 미술사. 민준의 메마른 일상에 싱그러운 바람처럼 불어온 단어들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폈다. 파리라니, 아름다운 도시에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고국이 그립고 외로울 때도 많답니다.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세라는 민준의 유일한 말벗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건넸고 밤늦게까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릴케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샤갈의 그림에 빗대어 화답했다. 민준이 쇼팽의 녹턴에 대해 설명하면 그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스케치한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그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은 잊고 있던 삶의 활력과 지적 만족감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사진 앞에서만 맴돌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의 마음도 이 음악처럼 잔잔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민주는 메시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삭막했던 세상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다. 세라는 단순한 말벗을 넘어 그가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할 어린 제자이자 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세라에게서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요? 이번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데 관련 도록이 꼭 필요해서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비를 아직 못 받아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2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비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파리에서 홀로 공부하는 어린 학생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재능 있는 학생의 학업을 돕는 것은 평생 교사로 살아온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세라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송금했다. 잠시 후 세라에게서 감격에 찬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 같은 분. 민주는 그 한마디에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돈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로운 유학생에게 따뜻한 마음을, 한때 스승이었던 자신의 자부심을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긴 어둠의 시작이었다. 세라의 부탁은 교묘하고 점진적이었다. 처음에는 책값이나 재료비 같은 소소한 금액이었다. 그때마다 민주는 기꺼이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세라는 돈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말과 함께 자신의 그림이나 일상 사진을 보내왔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 갤러리의 그림들, 카페에 앉아있는 청순한 모습의 사진. 민주는 그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의 메시지 톤이 다급해졌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급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비행기 표값이 없어요. 어떡하죠?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웠다. 얼마나 필요한 게요? 왕복 항공권이랑 이것저것 해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기댈 곳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교사연금으로 생활하는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효심 지극한 학생이 곤경에 처했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은행으로 가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떳떳했다. 추석 명절 현우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현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빈티지 오디오 세트가 놓여있던 자리가 핀했다. 아버지, 오디오 어디 갔어요? 그거 아버지 보물 1호 아니셨어요? 그거 아는 사람에게 잠시 빌려줬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세라의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주기 위해 중고상에 판 것이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별일 없다. 늙으면 다 그런 게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통장 정리해드린다고 계좌 봤는데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던데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어디 쓰신 거예요? 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놈이 아비를 취조하는 게냐? 민준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그였다. 당황한 것은 현우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걱정돼서 그러죠. 요즘 하도 노인들 등치는 사기가 많으니까. 사기? 내가 애송이인 줄 아느냐? 평생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게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민주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했다. 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의심을 키웠다. 분명 무슨 일이 있다. 그날 이후 민준과 현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민준은 아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더욱 세라에게 의지했다. 세라는 현우와의 갈등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선생님, 아드님과 다투셨다고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선생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거예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요. 그녀의 위로는 민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역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세라뿐이라고 생각했다. 세라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노트북과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도 교수님께 드릴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 민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들었던 적금 통장에도 손을 댔다.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파리 유학생 세라라고 쳐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세라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찌 인터넷에는 세라 양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소?
세라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저는 SNS 같은 걸 잘 안 해요. 제 사적인 공간을 지키고 싶어서요. 선생님하고만 조용히 소통하는 게 좋아요. 민주는 그 대답에 안도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른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을 자책하며 다시 세라에 대한 믿음을 굳혔다. 한편 현우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직업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사이버 수사대의 팀 동료에게 사적인 부탁을 했다. 형, 저희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좀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혹시 송금된 계좌 추적 좀 해줄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요. 동료는 흔쾌히 도와주었다. 며칠 후 동료가 심각한 얼굴로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이거 좀 이상한데 내 아버지가 돈 보낸 계좌 전부 대포 통장이야. 돈이 들어가자마자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져서 세탁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계좌로 다 모이고 있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수법이야.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증거 없이는 완고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 무렵 민준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세라에게서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선생님,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드디어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작품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전시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 돈만 있으면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5천만 원. 민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는 모든 통장을 확인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재능 있는 제자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마련했고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중계동 아파트를 떠올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며칠 후 현우는 아버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다가 대부업체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집까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필리핀으로 송금된 계좌의 명의와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라가 아버지에게 보낸 감사 인사 동영상 파일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보내주신 돈으로 무사히 노트북을 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는 이 영상을 국과수 영상 분석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보냈다. 이거 딥페이크인지 분석 좀 해줘. 아주 급해.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다. 현우는 분석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갈 시간이었다. 아니, 아버지의 무너진 세상을 마주하러 갈 시간이었다.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펜을 든 채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군 이 집이 담보로 잡힌다. 하지만 그는 세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자신을 찾아오는 날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희생은 값진 투자가 될 터였다. 선생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에 그가 막 펜 끝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들 현우였다. 땀으로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현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따라오세요. 지금 여기서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제발요. 현우는 민준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은행 밖으로 나왔다. 민준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계약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계약이란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현우는 자신의 차에 민준을 밀어넣고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지, 잠시만. 딱 5분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세라가 보냈던 감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청순한 얼굴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봐라, 이 착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내가 오해하는 게야. 민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다. 하지만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위로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겹쳐졌다. 이건 영상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현우가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자 영상 속 세라의 완벽했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목소리와 입모양이 0.2초씩 어긋났고 눈 깜빡임의 패턴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 현우가 다시 한번 클릭하자 화면 속 세라의 얼굴 위로 녹색의 와이어 프레임이 더 씌워졌다. 그녀의 얼굴은 수백 개의 폴리곤 조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마스크에 불과했다. 아버지, 이건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세상에 세라라는 유학생은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보낸 계좌,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세라의 얼굴이 픽셀 덩어리로 뭉개지며 녹아내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는 기괴한 노이즈로 변했고 따뜻했던 목소리는 의미 없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었다. 파리의 풍경, 샤갈의 그림, 쇼팽의 녹턴, 아버지 같다는 그 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한낱 데이터 조각에 불과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선의, 그의 마지막 희망은 국제 사기 조직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성과 연륜이 고작 정교하게 짜인 각본 하나에 허무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은행 앞 번잡한 거리에 소음이 멀어졌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외로움이, 자존심이, 그리고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 앞에서 72의 노교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빛을 거부했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모든 소통을 거부했다. 굳게 닫힌 방문은 그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마지막 방어벽이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곱씹었다. 세라와 나눴던 대화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에게 돈을 붙이며 느꼈던 뿌듯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감보다 수치심이었다. 평생을 남을 가르치며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현우는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음식을 차려 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갈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우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아버지를 구해냈지만 그의 영혼을 파괴한 것 같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현우는 직접 썬 흰죽을 들고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백한 얼굴의 민주는 멍하니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탁자에 죽그릇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뭐라도 좀 드세요. 민주는 대답이 없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준의 입가로 가져갔다. 민준의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엉겨붙어 있던 분노와 원망, 오해의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이처럼 천천히 입을 벌렸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식사를 마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것은 아들에게 하는 사과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참회였다. 현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행동이었다.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마닐라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앵커는 수십 명의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전했다. 화면에는 현우가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콜센터 사무실의 풍경과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선생이라 불리던 총책은 이미 흔적을 감춘 뒤였다. 민주는 덤덤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았다. 이제 그에게는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공허하고 황량할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이다 화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클래식 멜로디 앱 아이콘을 길게 눌렀다. 이 앱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떴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그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던 달콤한 환상이 영원히 사라졌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씁쓸하게 펼쳐져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조용히 커튼을 쳤다. 이제 그에게는 길고 긴 밤을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며 견뎌내야 할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서툴지만 따뜻한 아들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